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남편이 바람나서 홀로 아이 키우며 외벌이 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유책이 저한테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닌데 자꾸 동창이나 동네 친구들에게 제 탓을 하며 불쌍한 척을 하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너무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저는 동갑에 같은 동네에서 지낸 친구였어요. 전 남편이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유명했던 운동선수여서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았어요. 건너 건너 친구들도 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 결혼할 때에도 친구들이 서로서로 알고 있어서 편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 마냥 편하지는 않네요. 그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잡아먹은 마냥 집착 쩌는 여자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네요. 진실은 판결문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퍼뜨리고 다닌다고 말해준 친구도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네요. 제 이야기를 다시 듣고 하는 말이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했어요. 서른이 길었고 우선 과정을 얘기하자면 전 남편과 오래 만나서 어리지만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할 당시 전 남편의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 남편이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집안이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이던 차던 결혼에 관한 건 저희 집에서 했었는데 부모님이 시집 갈 때 주시려고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누가 뭘 가져가든 상관없었고 재밌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가정 잘 꾸려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자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혼 허락하셨어요. 시댁은 기독교 집안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셨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만 계셨어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반대를 좀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잘 설득해서 결혼했고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시기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때까지도 저한테나 친정집이나 잘했었어요. 그러다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며 지내다 너무 힘들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갑자기 가장이 됐고 애기 봐주는 게 고마워서 용돈 쥐어주며 밖에서 놀고 오라고 자유시간도 몇 번 줬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제가 멍청하게 너무 믿었던 거죠. 자유시간 주고 몇 달 안 돼서 결혼했을 때도 없었던 회사 격리가 자꾸 밤마다 전화를 했었어요. 낮에도 가끔 전화했는데 전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일 전화라 밖에서 받나 싶었고요. 그러다가 출장 갔다 와서 남편이 애기랑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되게 똥 밟은 기분이랄까? 쎄한 나쁜 기분이 들고 이상해서 출장 갔던 차에 가봤는데 블랙박스나 내비나 제 차인데 저는 애기랑 집에만 있었고 남편밖에 안 탔었는데 펜션이며 모텔이며 바다까지 갔다 왔네요. 블랙박스에는 같이 안고 가는 영상부터 픽업하는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을 그때 느꼈어요. 제가 바람을 엄청 증오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도 같이 욕했는데 믿어서 자유시간까지 주면서 배려해줬는데 혼자 욕을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애기 잘 때 판과 SNS를 많이 봤는데 증거 없이 바람피냐 남편 잡으면 꼭 아니라고 거짓말만 하는 놈들을 많이 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내비 다 사진 찍고 들어와서 남편 핸드폰 봤더니 사진, 동영상, 녹음까지 핸드폰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확인 안 하기로 해서 한동안 안 봤더니 이 난리가 되어 있네요. 카톡,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고 손이 떨리고 옆에서 뒤척거리면 놀래서 폰 내려놓으면서 혼자 쇼하며 증거 수집 다 했어요. 카톡과 블랙박스를 보니 그 여자는 와이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애랑 집 나오면 지가 키워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제 차에 애기 사진 쫙 걸어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고 그냥 절 개무시하고 가지고 놀았네요.
그래서 아침에 차 키도 없애고 차도 새벽에 친정에 갖다 놓고 왔는데 아침에 차를 찾네요. 급하게 출장 가야 하는데 차 어딨냐고. 아빠가 급히 차 써야 해서 빌려줬다고 말했더니 아주 지 차인 듯 짜증 엄청 내며 나갔어요. 이때부터 전 차는 아예 집에 안 가져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그년과 함께 묶어서 소송 준비하고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도 안 다닐 때인데 친정 산스 쓰며 친정엔 말도 못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었네요. 근데 세상이 되게 좁다는 걸 느낀 게 아는 언니가 먹자 골목에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밥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남편이 집에 있는지 밥 먹자고 확인차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꼬치꼬치 깨물어서 장소를 알게 됐고 바로 친정에 애 맡기고 그 동네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이 좀 짧아서 불안해서 카톡에서 단골로 칭하던 모텔 옆에 건물에서 죽치고 기다렸어요. 겨울이어서 추웠는데 다 먹을 때까지. 웃긴 건 유부남 새끼가 모텔이 단골이라니. 출장 가서 잤다 쳐도 단골이라는 모텔은 서울인데 말이죠. 기다리다 낯이 익은 제가 염색해준 머리통이 오길래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심장이 엄청 뛰었는데 그때 못 팬 게 지금도 한이네요. 염색해준 머리통 좀 낚아챌걸. 하여튼 그러고 나서 증거는 이제 다 잡았으니 집에서의 일만 남았었는데 그래도 애기도 있으니 알아서 눈치껏 잘못한 걸 알고 빌면 한 번은 봐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 할 말 없냐고 물으니 무슨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의심을 한다고 미쳤냐고 하네요. 할 말 없냐고 물어본 거에 왜 이렇게 예민해져서 의심 얘기를 했을까요? 제 발이 저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더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의 성향은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 한번 봐주려고 물어보는 건데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바로 집 비밀번호 바꾸고 친정에 들어갔어요. 집에 왔는지 전화에 카톡에 문 열라고 난리를. 근데 잘못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친정집이나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뭐 그년한테 갔을지도 모르죠. 한동안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다가 그 상간녀 집 주소 알아내서 집에 찾아갔어요.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연락은 안 했고 계속 고민하다 찾아가서 귀싸대기 날릴까 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어요. 커피숍이 바로 앞에 있는 빌라에 살더라고요. 커피숍 앞에 차 세우고 그년 집에 갔어요. 엄마도 만날 겸 늦은 저녁에 갔는데 엄마는 안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계셨는데 차마 할머니께 말씀드리긴 뭐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라 했는데 이 엄마 절 모를 줄 알았는데 안 해요. 이 여자가 얘기했나 봐요. 전화로 땡땡 오빠 와이프가 오셨어. 엄마 어디야? 이러는데 와이프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왜 태연하게 있으신 건지. 근데 대답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엄마 늦어. 기다리던지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래. 이러는데 이게 말인지 방군지. 왜 제가 다시 와야 하는지. 그래서 상간녀 앞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요. 왜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집안이 대책이 없네. 나중에도 그런 말 하실 수 있나 두고 볼게요. 라고 말하고 끊고 상간녀 데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신지 못 들으셨어요. 옷 갈아입고 나온다길래 기다렸는데 그놈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폰 부시기 전에 끊고 나오라고 걔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니 잽싸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커피숍 앞에 세워져 있던 제 차 가리키면서 이 차 알지? 너가 그 새끼랑 타고 다니던 차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네요. 커피숍 들어가서 앉아서 할 말 없냐 했더니 죄송해요.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21살이라네요. 간댕이가 부어도 그렇지. 유부남을 만났으면 찾아와서 좋게 말할 때 죄송합니다. 헤어질게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냐 했더니 고개 숙이대요.
걔가 픽업해준 차 내 거고 걔가 선물해준 시계 내 돈으로 산 거야. 없는 놈이 남의 차 타고 돈 있는 척 착한 척 하고 다니네. 니네 상황 이미 다 알고 왔는데 네 입으로 물어보라고.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토시 하나 안 빼고 육하원칙 맞춰서 똑바로 얘기해 이랬는데 얘도 제가 찾아가서 놀랬는지 순순히 불긴 불었어요. 어디 게임에서 만났고 몇 달 됐는데 처음에는 총각이라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유부남이라고 했고 만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만났다네요. 그러면서 죄송하다 하길래 죄송한 줄은 아냐고 더럽게 니딴 게 왜 내 애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냐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니도 아빠가 안 계셔서 힘들었다고 내 남편 새끼한테 그러지 않았냐 내 애기가 너랑 같은 꼴 났다 라고 온갖 욕을 했는데 울더라고요. 울어서 그런지 슬금슬금 옆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폰도 너가 하나 해줬냐 하니 커플폰 하고 싶다 해서 지 명의 폰으로 해줬다네요. 사진 동영상 너가 갖고 있냐고 물었더니 지한테 있는데 못 보여준다고 했어요. 이때 진짜 뭐라도 던질까 했는데 변호사 말이 가만 안 두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애엄마가 폭력으로 전과 생기면 애는 어떡하냐고 참으시라고 만나는 거 비추인데 그래도 만나실 거면 물도 뿌리지 마시라고 법정에서 빌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더 물어봤다간 진짜 손이 나갈 것 같아서 사진은 이미 많아서 필요 없고 너 가지라고 그 새끼 재활용도 안 되는 새끼 아빠랍시고 봐줄 것 같나 본데 쓰레기는 집에 다시 안 가져간다고 허세만 가득 찬 놈 너가 먹여 살리라고 하면서 한 번 바라남 놈 두 번 못하겠니 버려질 게 뻔하다 불쌍한 년 너도 21살에 상간녀 꼴이 한번 받아봐 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왔네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을 다 아는 이유는 혹시나 만났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서로 머리채 잡으면 영상 찍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가 카페에 대기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통화 녹음하고 있어서 나중에 집에 와서 다 듣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친구랑 집에 같이 오면서 울고 집에 와서도 울고 매일 울기만 했었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도 나고 다시 가서 어떻게 해버릴까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좀 무뎌지긴 했는데 기억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내가 밥을 맛있게 못 차려줘서 이런 건지, 아기가 생기면서 내가 싫어진 건지, 온갖 아기 탓, 내 탓, 자책만 할 때도 있었고 그 당시 산후 우울증이 걸려서 같이 없어질까 생각도 하고 집에는 말도 못하지 완전 미친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폰 계속 꺼두다가 켰더니 전 남편이 그제서 내가 다 알았다는 걸 확신이 들었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부재중 전화에 카톡에 난리였어요.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라 더러운 새끼야. 이름 부르지도 마. 내가 왜 네 여보야. 네 여보한테 가서 말해 하고 폰 다시 끄고 소장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금방 끝날 것 같다 하면서 시댁과 그년 집에 소장 날라갔네요. 시어머니는 소장 받자마자 보셨는지 이게 뭐니 어쩌니 사실이니 너가 잘못 본 거 아니니 등등 늦둥이의 외동아들이라 감싸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감싸줄 게 따로 있지. 뒤에 증거 다 있고 전 남편도 자백했으니 걔한테 물어보시라 했는데 전 남편과 통화하셨는지 시어머니도 비셨어요. 절 반대하셨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뺏은 기분이 드실까봐 전 잘한다고 홀 시어머니 챙기고 혼자서도 애기 데리고 시댁 가서 일 다 해주고 했는데 뭐 이런. 소장 보내고서 시어머니도 불쌍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결혼식 날 혼주 메이크업 할 때도 우리 엄마 옆에서 정말 싫다고 며느리로 싫었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라고 이딴 말을 대놓고 했다네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욕이 나오네요. 엄마는 꾸역꾸역 참았대요. 시댁살이 힘들겠지만 김서방이 잘할 거라고 믿었대요. 저희 엄마 마음 약한 사람이라 얼마나 피눈물 흘리셨을지.
그 얘기 듣고 오만정이 싹 떨어졌어요. 그때 말해줬으면 우리 엄마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을 건데 상간녀 하나 만나고 왔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적었나 봐요. 어쨌든 시댁이랑 그년 집에 소장이 갔는데 둘 다 잠잠하더라고요. 반론할 준비를 하는 건가 싶어서 계속 사건 번호 조회해서 보는데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변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게 재판이 열렸고 전 안 갔어요. 변호사님이 가셨는데 이 두 노년 둘 다 왔고 판사 앞에서 잘못한 거 인정한다. 원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얘기해서 바로 조정으로 끝이 났어요. 재판 한 번만에 초고속으로 4달 걸려서 깎일 거 각오하고 위자료 양육비 둘 다 크게 불렀는데 바로 오케이 해주니 저야 땡큐였죠.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네요. 이 두 노년이 잠수를 탔어요. 간통도 없어졌으니 일부러 잠수 타고 뻐길 생각으로 빨리 끝낸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법을 개똥으로 봤나 봐요. 판결문도 있으니 잠수를 타봤자인데 생각으로 다시 소송 시작했어요. 참 지긋지긋하네요. 생전 처음 변호사 만났는데 계속 연락하고 소송의 소자도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잠수 타서 SNS 뒤지고 지인들 동원해서 알아냈는데 플러스에서 방지를 맞췄네요. 그것도 내 애기 이름 이니셜 넣어서. 이제 솔로 됐겠다. 본격적으로 나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흥신소 차리란 얘기 엄청 들었어요. 너무 잘 찾아낸다면서요. 반지 때문에 또 화나서 변호사님한테 빨리 좀 진행하자고 쫄라서 그년 집에 먼저 재산 조회, 회사 급여 압류 등기 싸주고 그놈은 직장 때려쳐서 회사 조회가 안 되네요. 그래서 우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수 탄 년이 등기 받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돈 구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달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네요. 내가 네 돈 구하는 시간도 기다려줘야 하냐고, 내 돈 몇백 들여 재판한지 아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좀만 더 기다려달라. 집 사정이 안 좋아 어쩌고 저쩌고. 그건 네 집 사정이고 내 사정은 안 보이냐. 난 내 애기도 있다고. 변명거리 들어달라고 연락했냐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길래 내 애기가 너 때문에 아빠를 잃었다고 욕 좀 했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당장 돈 보내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엄마 얘기하며 엄마한테 연락해 본다느니 자꾸 질질 짜는 흉내 내길래 한 번만 더 톡 날아와서 사정하면 너네 집 지금 간다고 안 맞아서 웃음냐고 좋게 말할 때 그만하라고 하니 톡이 안 왔어요. 얘도 참 간땡이가 부은 건 맞는데 콩할 심장이었나 봐요. 그 다음날 바로 그년 엄마가 법무사 찾아갔어요. 법무사 통해 제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조금만 합의해달라고. 어이없는 게 법무사에 몇십만 원 들여 상담받으며 돈 깎을 궁리나 하고 있고 참. 하루의 이자가 그 법무사 상담비 정도 나오는데 차라리 빨리 돈을 보내던가 그 집은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그 엄마 행동이 더 열받아서 연락 다 씹었어요. 그러다 결국 법원에 출두하라고 안 오면 벌금에 재산 잘못 적어도 징역이라고 등기가 또 가니 돈 다 보냈어요. 아니, 왜 좋게 말할 때는 안 줄까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위자료만 다 보내고 이자 안 보내서 이자까지 싹 다 보내야 취소될 거라 했더니 다이렉트로 쐈어요. 그리고 다 받고 한마디 날려줬네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 홀라당 날리니 무슨 기분이 드냐고. 똑바로 살라고 눈에 띄지 말라고 우리 동네도 왔었던데 왔다가 쳐 맞지 말고 나 봐도 숨으라고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까진 못 참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상간녀는 이렇게 끝냈고 그놈은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일도 안 하는지 사대보험 없고 시댁도 안 가고 시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서 돈 없다 하고 전 남편은 계속 잠수 타고 결국 그 년도 버려졌어요. 그렇게 그놈이 잠수 타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애기랑 잘 살고 있는데 그놈 지인들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해서 돈 달래요.
물어보니 여기저기 빌려간 돈이 참 많았네요. 그때부터 바닥이 슬슬 보였어요. 이혼했다 말하고 모르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사기죄래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사람이 한번 미치니 끝도 없이 미치나 봐요. 그리고 왜 자꾸 친한 그놈 소식이 들리는지 못 찾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건가 다른 여자랑 같이 산다 하더라고요. 이 개놈이 몇몇 친구들한테 연락했었나 본데 상간녀 버리고 다른 여자 꼬셨나 봐요. 이젠 상간녀의 동거녀까지. 동거녀는 끝났으니 나랑 상관없지만 돈을 주고 만나든지 얘기 듣고 여러 군데 뒤지고 뒤져서 동거녀 폰 번호 알아냈어요. 동거녀에게 듣기로는 고아에 결혼 같은 거 한 적 없다고 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었어요. 나는 이혼했다 치고 엄마는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웬 고아, 지 새끼는 뭔데. 총각 행세가 아주 갑이에요. 그때부터 동거녀도 슬슬 눈치 못 채게 잡아둔 것 같아요. 걔를 잡아놔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놈이 눈치를 챘는지 동건녀한테 지 일하러 멀리 간다는 개소리를 적어놓고 동건녀 폰에 있는 사진들 싹 다 지우고 떠났네요. 그 다음부터 지 명의의 폰 없고 일도 안 하고 제가 압류 걸어서 통장에서 돈 빼려고 하니 카드나 통장도 남의 명의 빌려서 써서 여지껏 못 찾았어요. 참고로 남의 카드, 통장 쓰는 건 위에 돈 빌려준 친구가 말해준 거예요. 제 차 타고 신나게 놀러 다닐 때가 그리워서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에 양육비는 안 주면 진짜 콩밥까지 먹는데요. 그래서 잡아줄 테니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갑자기 잘 기다리다가 이걸 적은 이유는 최근에 들은 말인데 그놈이 연락 두절되기 전에 그놈과 연락했었던 친구들이 저랑 애기 사진만 있으니까 이상했나 봐요. 이혼한 건 아는데 그놈과 애기가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애기는 그래도 아빠가 필요한 시기인데 라면서 그래서 연락 안 하냐 물어봐서 얘기해줬어요. 바람나서 애기 버리고 도망갔다고. 근데 친구들한테는 저를 아주 집착에 쩔어 못 나가게 하고 구속하고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애기는 왜 안 보이냐, 왜 사진이 하나도 없냐고 물어봤다는데 저 때문에 애기도 정 떨어졌다 했대요. 아니 전 그렇다 쳐도 가만히 있는 아빠 기다리는 애는 왜 건드릴까요? 와이프 싫어졌다고 자식까지 버리는 놈이 어딨어요. 이젠 말할 텐데 아빠 없냐고 하면 진짜 싫고 짜증나요. 벌써부터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 고민해요. 정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진심 소송할 때보다 더 화났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조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겪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얼마 받은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몇천 단위로 받았네요. 이놈은 아직 못 받았지만 그 여자보단 더 많네요. 제 돈도 껴있고 내 결혼 생활, 내 애기, 우리 집 고통 등등 몇천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일찍 쓰레기 버린 거에 다행으로 생각하려 해요. 조언해주신 분들 말씀대로 이놈 잘 찾아보고 찾으면 꼭 후기 쓸게요. 격려와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착잡해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지 막막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네요. 전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선 남편의 정자가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했고 시험관을 추천해서 시험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안 돼서 한 3년 차 때부터는 마음을 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있는 건지 예쁜 딸, 아들, 쌍둥이가 왔어요. 지금은 39살이고 아이들을 낳은 게 작년 11월이에요. 노산이라 많이 걱정했지만 걱정과 다르게 진통도 오래 안 하고 순산했습니다. 사실 이게 몇 달 전 일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무당인데 아이 낳고 애들 100일 넘어갈 쯤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너네들 합으로는 애가 없는데 애가 생겼다고. 그것도 둘이나.
처음엔 그냥 하시는 말로 넘겼습니다. 워낙 평소에도 저를, 그리고 아이들 낳은 후엔 제 딸까지 누가 봐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면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겨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점이 됐습니다. 남편이 올 봄에 한 3월쯤부터 계속해서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어디서 다른 씨로 애를 배운 거라고 한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아가들도 나랑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 하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미신을 믿지 않아서 남편도 그냥 무시하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아이들과 자신의 차이점만 찾고 있었습니다. 닮은 점이 왜 없겠나요? 발바닥 점도 아버지 닮아서 똑같은 곳에 있고 입꼬리 올라간 것과 크기도 피부도 당신 닮아 흰데 차이점만 찾으려고 하니 차이점만 보이는 거죠. 두 아가들은 눈만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라서 임신했을 당시 제발 눈만 저를 닮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눈은 제 눈을 닮아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 눈은 정말이지 너무 작고 예쁘지 않아서요. 하여튼 그 친자 확인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난 이혼하겠다고 친자 확인하러 가면서 이혼 서류 같이 내고 오자며 서류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흐느끼며 설명하고 내민 이혼 서류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검사 전에 이혼하자는 거지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너무 상처받았죠. 그 뒤로 남편은 그냥 아이들을 아예 자식이 아닌 걸로 단정 지어버리더군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아기가 울면 애새끼 쳐 운다며 막말하고 시끄럽다고 나가라 하고 그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다음날 바로 아가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가들 머리카락 그거 몇 가닥 된다고 눈물 뚝뚝 흘리며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는데 제 자신이 왜 그렇게 초라했을까요? 아가들에게도 어찌나 미안하던지. 친자 확인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지퍼백에 아들, 딸 이름 적어서 나눠서 열대 가닥 뽑아넣고 이혼서류 작성해서 도장 찍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아가들 아빠 아니고 나도 우리 아가들 아빠 없이 키우는 거 가슴 아프니 할 수 있는 한 재혼에 최대한 힘쓸 거라고. 혹시나 재혼이 힘들더라도 너 같은 아빠 두고 살게 하느니 내가 2배로 사랑해 주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이고 2번 다시 근처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편지 동봉해서 후에 증거물에 포함될까 사진 찍은 후에 보냈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사실 인간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보고 당신 인생에 다시는 없을 불가능한 그 자식들을 당신 손으로 버린 거 후회하는 그 표정, 그거 하나 상상하면서 버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주가 지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번 만났습니다. 아주 사색이 된 얼굴이 보기 좋더군요. 날 그렇게 무시하고 업소녀 취급하고 내 아이들을 더러운 아가 취급하며 내뱉은 그 입을 할 수만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면 그건 남편이랑 시어머니일 거라고 말할 정도로 용서가 안 됐습니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엄마가 이제 신발이 떨어진 건지 자책 많이 하신다며 구구절절 엄마 핑계만 댑니다. 물 한 바가지 뿌려주고 올 걸 그랬네요. 그러지 못한 게 지금 후회되네요. 그냥 거기서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해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웃음이 나던지 미친 사람처럼 피식피식 웃음 찾느라 혼났네요. 그렇게 소송 준비하라는 말만 남기고 잡는 손 뿌리치면서 나왔어요. 그 뒤로 연락 오는 거 일체 안 받았는데 친정에도 찾아오는 바람에 그냥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아가들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가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남편하고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네요.
친정엄마도 미친 사람들 취급하면서 경찰 부르고 잘 대응하고 있고, 그 사람들 찾아오면 최대한 동영상이나 여의치 않으면 녹음으로 남기라고 휴대폰 사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와서 이방 저방 헤집는 거, 엄마가 동영상 촬영하는데 뭐 찍냐며 남편이 엄마 휴대폰 빼서 던지는 바람에 액정이 깨져버린 적도 있었죠. 액정 갈고 영수증 남겨놓고 영상도 그 외 집 밖에서 행패 부린 거 녹음한 것, 밤늦게 술 마시고 집 밖에서 소리 질러 경찰 3차례 부른 통화 기록 모두 수집해놨습니다. 저 그래도 근 2년 전까지 나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임신 사실 알자마자 중견기업 팀장 자리 내려놓고 임시 휴직 중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쌍둥이라 2배로 받아서 아직까지 휴가 중인데요. 한편으로 이제 40인 나이에 복직이 가능할까 싶고 불안하네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박제당하고 산 거 바보 같지만 자책 많이 하고 정신 차렸습니다. 아가들 덕에 더욱 확고하게 정신줄을 잡았어요. 사실 친자백인 얘기 나왔을 때 이미 이혼을 예감했고, 아가들을 위해서 남편의 말들, 폭언들도 다 녹음했습니다. 통화는 자동 녹음이라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너네 둘 합에는 애가 없다, 이상하니 친자 확인해보자 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부 박박 긁어 모아 지금은 변호사 선임도 마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 정도면 결혼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로 판단돼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 친권은 물론 위자료, 양육비도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소송만 남았죠. 한 가지 걸리는 게 남편은 제가 휴직 중이란 사실을 모릅니다. 시어머니나 남편 둘 다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닥달하여 그만둔 걸로 알지 휴직 중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할 겁니다. 사실 남편이 돈을 잘 안 주거든요. 휴직하니 더 그러더라고요. 한도 20, 30 이렇게 걸어놓은 카드들을 줘서 그걸로 생활하고, 한도 초과되면 또 한도 20짜리 카드를 주곤 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지만 사람 피가 말라요. 그래서 카드로 어느 정도 쓰고, 개인적인 일은 휴직 동안 나오는 수당으로 쓰고, 남는 돈 열심히 저축해놨습니다. 일할 때부터 연재까지 쭉 모아놓은 저축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남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속인 것과 몰래 적금을 들어놓은 것, 이 2가지가 이혼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이건 변호사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아서요. 사실 전 병원에서 아이 낳고 퇴원할 때 친자 검사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사고도 가끔씩 빈번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일까 친자 확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 아이들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느낌이에요. 조만간에 정신과 치료도 할 예정이에요. 소송이 끝나면 하려 했는데 변호사님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너무 울분을 토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니 정신과 상담 감정 받으라고 웬만하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정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을 짓밟는 상상을 해요.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증오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글 보면서 그래도 나보다 더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추가.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나 목격을 하신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쓴 글인데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댓글이 있는 반면에 익명이라 그런지 몇몇 댓글들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네요. 법정에서 친자 불일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친자 확인은 이미 다 된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남편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매달리고 있는 건데요. 머리카락 보낸 걸로 했겠죠. 안 했는데 그렇게 태도 바꿔서 싹싹 빌고 기어 나올까요? 욕하고 찾지도 않다가 하루아침에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퍽도.
머리카락 자르면 되고 면봉으로 입안 긁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아가들 머리카락을 뽑냐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길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5개 이상이 필요하다 해서 그랬습니다. 자르면 모근이 없고 면봉으로 입안 긁어서 넣었다가 말라버리면 확인이 안 될까 해서 확실하게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제 애기들 머리카락은 저도 뽑기 싫었어요. 남편이 몰래 할래야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얘기 나오고 나서 점점 흥분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기들 방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혈질적 성격에 혹시나 해코지라도 할까 겁이 났고 술을 마신 날이 안 마신 날보다 많았기 때문에요. 항상 방문 잠궈 놓고 아이 보고 전 거의 아이들 방에서 생활했었습니다. 남편을 못 믿어서 딴 주머니 찾다 하는데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임신 전부터 거의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고 남편은 집에 생활비를 거의 안 갖다 줬어요. 많으면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최대 100만 원이요. 남편은 밖에서 도박을 하고 다니는지 어디 술집을 다니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도 잘 안 들어왔고요. 저 그거 받아서 제 월급 포함해서 따로 공동명의 적금도 들고 보험료도 내고 공과금, 시비, 시어머니 용돈까지 다 했어요. 전 남편을 못 믿어서라기보단 제 아이들을 위해서 딴 주머니 찬 거예요. 미래에 내 아이들 공부하고 등록금 낼 돈은 있어야겠다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점을 쳐봤을 때 안 말렸을 리가 없으니 자작이다. 38살에 쌍둥이 아기를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없으니 자작이고 소재가 참신해서 자작이고 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건가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익명을 빌려 털어놓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엔 당신 아들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못 쳤겠죠. 정말 무슨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댓글들을 다시는 건가요? 저는 애초에 무당을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더더욱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번 일로 확실해졌네요. 이게 그리 많이 웃기신가요? 아기도 일반 쌍둥이에 비해 더 작고 위치도 좋아서 자연분만 해보자고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어서 혹시나 하는 대비책이 잘 마련돼 있어서 저도 용기 낸 거고요. 여기서 제가 아기를 어떻게 낳았는지 설명하고 있자니 뭐 하는 건가 싶네요. 그리고 저한테는 인생이고 생활이에요. 제발 그런 말로 더 상처내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충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데 인생이 개박살 났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생각이 나네요. 기초수급자 얘기도 읽었네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렇게 비아냥대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위로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보고 변호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직장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적금을 들어놓는 것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다네요. 그래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 힘써주신다 하셨으니 이젠 믿고 기다려야죠. 아무래도 말씀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인생이 개박살 났네 라는 댓글 보면 겁도 나고 그래도 힘내봐야죠. 다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10년 근무하고 2년 쉬고 복직하셨다는 말이 참 감사합니다. 저도 14년 근무했거든요. 팀장급은 티오가 잘 나지 않아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오래 일한 터라 의외로 복직은 마음먹으면 잘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용기가 납니다. 변호사님도 증거도 많고 거의 100% 승소 예상이라며 걱정 말고 있으라고 해주세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 30살이고 예비 신부 나이도 30살인 만난 지 6년 된 평범한 커플인데요.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상 적어보려니 막막하네요. 사건 경위만 적으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 상황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 길지도 모르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내년 가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견례나 그런 걸 한 건 아니고 약속된 시기가 되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28살에 결혼하길 원했으나 당시 26살인 제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1년 정도 일하다가 미래가 불안정한 것 같고 부모님께서 그거 벌어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와이프, 네 자식은 먹여 살리겠냐고 좀 더 준비해서 좋은 회사로 옮기길 원하셔서 27살에 그만두고 좋게 말하면 취준생, 안 좋게 말하면 백수였습니다. 예비 신부는 원룸 시작도 괜찮다고 결혼하고 본인 돈으로 먹여 살리며 취직도 기다려주겠다 했지만 그건 정말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29살에 취직했을 땐 예비 신부가 아홉수라고 1년 미루자 하여 둘이 합쳐서 1억이 넘는다면 결혼을 진행해보자고 하니 지금 시기가 되었네요. 현재 저와 저희 집, 예비신부와 예비신부 집 상황을 얘기하자면 전 현재 모은 돈 3,500만 원에 연봉은 3,400만 원입니다. 차는 현재 모닝을 타고 있는데 결혼 후에 예비신부 출퇴근길이 운전으로 50분에서 1시간이라 예비신부에게 줄 예정입니다. 저희 집은 땅이 여럿이고 언뜻 듣기로는 대출이 12억 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비용 외에 집 구하는 거나 다른 건 일체 도움 없다고 제 나이 20살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 예비 신부는 저희 집이 부유한 걸 제가 두 번째 취직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5년은 평범한 가정으로 생각했고 부유한 걸 알게 된 건 1년 정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쪽 친가 외가는 계속 돈 문제로 얽혀서 2년 전에 외할머니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예비 신부는 현재 모은 돈이 8,200만 원이고 연봉은 2,800만 원입니다. 예비 신부 집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대출을 하셨다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친가 쪽과는 관계가 썩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가 친척분들끼리 자주 모입니다. 제가 참석한 자리도 3번 정도 있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 상황은 이 정도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식 비용만 그 외에 집 구할 자금 같은 다른 비용을 일체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비 신부 부모님께서는 결혼 비용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하셨기에 출발은 최소한 전세로 하고 싶어서 둘이 합쳐서 1억을 모으려고 하였고 그게 성공하여 이번에 확실하게 결혼 얘기를 꺼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비신부 부모님께서 예비신부 적금 통장에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시면서 사용하셨다는 건데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결혼하면서 제가 사는 지역이 지방이라 1억 2천이면 20평 빌라를 살 수 있고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보유 중이신 좀 오래된 빌라가 있습니다. 위치도 차로 저희 집 20분 정도 걸리고 예비신부 집은 50분 정도 걸립니다. 예비신부 직장은 45분 정도 걸리고요. 그 빌라에 살던 외국인이 더운 지역 사람이라 화장실에 히터를 전부 설치하고 정말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돌아다녀 봤으나 그 이상 하는 매물은 없는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세금 드리고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고 예비 신부도 그 집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 신부를 만나서 이제 각자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내자고 얘기하고 어머님께서 들고 계신 자기 적금을 이제 슬슬 받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웃으며 좋게 좋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이 엄마, 나 이제 슬슬 땡땡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년쯤에 어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결혼하려고? 라고 물어보셨고 땡땡이랑 같이 전세금 내고 빌라에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생각이 있니 없니? 외국인이 잘 살아보겠다고 리모델링 싹 해놓고 살았는데 그걸 내가 집주인이라고 아들 살게 해주자고 쫓아낸 다음에 니를 들이라고? 그거 도둑심보다 하시는 겁니다.
전 그렇게까진 생각 못 했거든요. 어머닌 욕심에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라 말씀하셨고, 전 부동산 들려서 다른 집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는 없고 네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둘 다 내년에 계약 끝나니 거기 가서 살아라. 명의 변경은 나중에 시기 맞춰서 해주던가 말던가 할 테니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 안 해주신다 해서 전 놀랐고요. 어머니는 제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땡땡이가 하도 착하고 이뻐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누라 생기면 아빠처럼 잘하고 성질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너무 기쁜 마음에 땡땡이와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겠다고 했고, 모은 돈은 엄마 주면 되냐고 물으니 그냥 잘 저축해놓고 나중에 애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많다고 그때 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차 한 대 사준다고 했으니 나중에 둘이서 얘기하라 하시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뒷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에 줄였습니다. 위의 아파트들은 대충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합니다. 다만 빌라랑 다르게 자동차로 저희 집은 15분, 예비신부 집은 1시간, 예비신부 직장가는 50분 거리였습니다. 자동차 얘기는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장난삼아 우리 아들 결혼하면 좋은 차 뽑아줄게 하셨던 걸 기억하고 계셔서 외제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걸 받아도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주실 것 같습니다. 여튼 엄청 과분한 선물을 받게 되었고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으나 예비 신부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비 신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연락을 엄청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쁜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잠깐 만날 수 있냐고 울먹거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추석 연휴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촌 중에 동갑인 여자애가 있는데 그 사촌이 연봉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비교를 당한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어서 저는 눈치도 없이 아파트랑 차 얘기하면 그런 거 잊고 신나하지 않을까 하고 바로 예비 신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커피숍에 들어서고 예비 신부를 보고 웃으면서 갔는데 저를 보더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서 옆에 앉아서 무슨 일이냐고 달래도 말을 안 합니다. 10분 정도 우는 걸 달래니 좀 진정이 됐는지 고개를 드는데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니 결혼은 1, 2년만 더 미룰 수 없겠냐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있던 예비신고 적금 통장이 엄마한테 있었는데 그걸 자기 가족이 이사할 때 썼다고 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요약해보자면 원래 예비신부 가족이 살던 빌라가 대충 1억 3천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빌라에 껴있던 대출을 이번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근데 20평짜리 빌라에 5가족이 살면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래서 1억 3천과 예비신부 적금 5천, 대출을 좀 껴서 2억 얼마에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썼냐고 추석 때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예비 신부 부모님은 키워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이미 이사 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너도 집 커졌고 직장 가까워졌다고 좋아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비 신부 가족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모든 일을 예비 신부가 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2명은 거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도와주고 먹고 나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1년간 자주 뵈러 갔었는데 느낌이 약간 첫째니까 언니니까 누나니까 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에 예비 신부가 냉장고와 세탁기를 바꿔드렸고 김치 냉장고도 사다 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좁은 집에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까지 넣나 싶기도 했지만 예비 신부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해드리는 거니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너네 둘째, 셋째도 일하는데 왜 맨날 너만 사들이냐 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말이 걔들은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라기에 더 이상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 웃긴 건 20평 빌라에 살 때는 에어컨이 없었고
이번에 이사했을 때에도 예비 신부를 닥달해서 에어컨을 사고 설치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예비 신부는 그 흔한 명품이 다 한 개도 없이 돈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고가형 명품이 없으면 이라도 하겠지만 중저가형도 하나도 없이 그냥 보세 지갑, 보세 가방, 기껏 해봐야 3에서 5만 원 그런 것들만 들고 다녀서 제가 안쓰러워 생일 선물로 50만 원대 가방을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인데 그렇게 모은 돈을 저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풀어보겠답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와 차를 해주신다.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자기 3천만 원, 내 돈 3,500에다가 거의 1년 남았으니 더 모으면 결혼하고도 몇 천은 그냥 남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거의 오열하다시피 더 크게 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사람이 염치 없이 그렇게 들어가나. 라고 하길래 위로할 말이 없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 일은 우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부가 하는 말이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나도 잘했는데 잘 지내다가 그런 거짓말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결혼을 1, 2년 미루고 돈을 더 모아서 하던가 아니면 아파트랑 차를 받지 말고 우리 가진 돈으로만 하자고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그대로 다 받고 가면 내가 너무 어머님 아버님 뵐 낯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보 천지인 게 그 와중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시는 걸 왜 마다하냐고 우리가 언제 모아서 4억 만드냐고 주시는 건 받자고 어차피 네가 우리 집 부유한 거 모르고 나 백수일 때도 먹여 살리면서 기다린다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시니까 널 이뻐해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했더니 자기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겠냐고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차 싶고 미안해서 달래주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면 부모님께서 또 예비 신부랑 이것저것 대화하고 싶어 하실 것 같고 바로 들킬 것 같아서 모텔방 잡아서 달래주다가 재우고 저도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 만나러 다니면 이혼당한다고 조심하라고 핀잔을 주시는데 자꾸 예비 신부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당장 원룸구에서 나가 살면서 앞으로 친정과의 연을 끊겠다고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진짜 이야기하는 내내 울기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예비 신부가 불쌍하고 그랬습니다. 판을 자주 보는 편인데 결혼 자금을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다가 막상 보니 다 썼더라 이런 글 보고 진짜일까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제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솔직히 예비 신부와 예비 신부 부모님 사이를 개선시킬 방법은 궁금하지도 않고 연을 끊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예비 신부 말대로 1, 2년을 더 기다려주고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말이 1, 2년이지 원래 계획과 합치면 거의 3년인데 제가 요새 자꾸 결혼 생각을 하고 알콩달콩하고 싶은지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 말대로 원래 계획처럼 내년에 결혼하려면 각자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해결하고 저희 부모님께는 아파트와 차를 받지 않는 게 좋은지 고민됩니다. 솔직히 견물생심이라고 원래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막상 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포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예비 신부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전 예비 신부 친정의 욕을 원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신 것도 알고 욕할 만한 것도 알고 있기에 욕보다는 제가 드린 질문 3개에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심란하네요. 추가. 과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길어 보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결론 먼저 적어 놓겠습니다. 5천만 원은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결혼을 목표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렇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결론 지어진 부분이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들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댓글들을 보며 굉장히 놀랐던 것은 사람은 너무 좋게만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저는 5천만 원의 진위 여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 신부는 현재 본인 짐을 빼서 잠시 거치가 확실히 결정나기 전까지 친구 자취방에서 지내기로 했고 짐은 제가 목요일에 옮겨주었습니다. 혹시 몰라 우체국에서 박스 사갔는데 6호 박스 2박스도 채 안 나와서 소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것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도와주기 전까지는 예비 신부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연락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이사를 도와주면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었고, 처음에는 예비 신부와 함께 설명드릴까 하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실지 두려워서 결국 혼자 부모님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이사를 도와주면서 금요일에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미리 언질해 두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부모님께 가감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이 예비 신부 동의 없이 예비 신부 집 이사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금액을 맞추기가 힘들어졌다. 예비 신부는 이 일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부모님만 괜찮으시다면 아파트와 자동차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최대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고 하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결혼을 한다면 경제권을 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돈 관리를 하게 될 것 같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이며 원래 계획대로 내년 늦 여름이나 가을쯤에 결혼한다면 대출 조금 내서 생활할 것 같다. 예비 신부는 현재 예비 신부네 부모님과는 연락을 안 하고 있으며 혼자 살기 위한 원룸을 알아보는 중이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결혼을 허락하신다면 부모님을 결혼식장에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더라.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봐온 예비 신부, 그리고 예비 신부의 상황과 전체적인 집안 상황 모두를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야기하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시고는 생각과 달리 화를 내시거나 예비 신부 부모님을 욕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생각에 잠기신 듯 했고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시야가 좁다는 걸 느낀 부분이네요. 아버지께서 댓글분들과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요. 아버지께서는 일단 다른 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 5천만 원이 실존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 후 그 돈이 정확히 집에 생활비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정말 모았던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다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이 그래도 그 5천만 원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 신부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화내는 분위기가 아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확인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제 여자친구가 점심쯤에 오게 되었고 간단하게 식사 후에 4명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야기 나눌 내용도 크게 없었고 바로 본론인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부모님께서 보셨기에 저는 많이 확인은 못했지만 적은 금액을 이체하시다가 차츰 이체 금액을 늘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체 내역은 적금 통장이 아닌 예비 신부의 어머님의 이체 내용이었고 그게 대충 6년은 지속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약간 오갔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친누나 돈 관리를 대신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꼼꼼히 보시다가 열심히 살았네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비 신부가 울음이 터져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기다려주다가 울음이 먹고 이야기가 재개됐는데 엄청 긴 내용이었지만 요약해보자면 아버지께서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둘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알려주겠다. 땡땡이, 너는 경제권을 네가 가지겠다고 하는데 경제권을 가진다는 뜻은 가진 돈을 혼자 들고 혼자서 돈 쓰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의해서 쓰되 그 돈을 누가 들고 있을지는 정하는 것뿐이니 지방 금액 유통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부부 사이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에게는 땡땡이 너도 이번 일로 스스로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 말은 안 하겠지만 땡땡이는 우리 아들이고 너도 결혼한다면 땡땡이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에 부모 맘이란 게 자식들 고생하는 거 자꾸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떠한 형태로든 땡땡이를 통하여 금전적 지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들어간 지원이 이번 일과 같은 이유로 땡땡이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용납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부모님이 아프시고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이해해줄지 모르지만 땡땡이랑 잘 상의해 보길 바라고 이번 일은 꼭 잊지 말고 지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끊겠다고 확 끊어지는 경우도 잘 없고 다만 선을 지키며 지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결혼식에는 참석시키셨으면 좋겠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는 저랑 예비 신부 둘 다에게 이제는 시대가 달라서 남자만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게 아니라 둘 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돈 욕심은 끝이 없으니 잘 끊어내고 잘 막아주어야 한다고 저와 예비 신부 둘 다에게 말씀하셨고요. 아파트와 차는 일단 보류해두고 좀 더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는 뭐 재산관리 요령이라던가 앞으로 인생의 방향성 같은 조언을 받았기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여자들끼리 놀러 간다고 하시며 예배 신부를 데리고 나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함부로 욕하고 험담하며 살지 말라고 한 소리를 들었고 알아서 잘 살고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배 아파할 테니 그렇게 지내라는 종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어머니와 앞으로의 거취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차피 나가 살 거라면 원룸 비용 만만치 않다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식비, 관리비, 공과금 등등 돈 나가는 게 많아진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원룸 중에 빈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들어와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 얘기를 하셨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출퇴근길이 편도로 차량 운전으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왕 큰돈 없어진 거 좀 더 없어졌다 생각하고 중고 차량을 사서 연습해 보라고 하셨다는데 이 부분은 예비 신부와 저희 어머니가 좀 더 얘기해보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쓰려고 짧게 쓴 건데 생각보다 또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빨대 꽂힌다, 예비 신부가 연기하는 거다, 집안 돈 다 뜯긴다 등등 과격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에 대한 걱정을 담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처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근저당권 관련 댓글을 보았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예비 신부와 함께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명한 조언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확 결정이 나는 그런 시원스러운 결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여긴 경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곽으로 드라이브 하고 싶거나 서울보다는 좀 더 나은 공기 마시고 싶을 때 오는 지역입니다. 후방이긴 하지만 군부대도 근처에 있어서 면회 외출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역 특성 때문에 평일에는 사람 없이 정말 한적하고 주말에만 바글거리는 그런 동네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일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매정하다, 야박하다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서 여기 남겨봅니다. 저는 작은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전망이 좋은 곳이죠. 원두 직접 볶아내리는 곳이라 커피 외의 메뉴는 유리병에 담겨 나오는 시판 음료 몇 가지랑 스팀 밀크, 탄산수, 분말 아이스티가 다예요. 메뉴가 이렇다 보니 주로 성인 손님들이 많고 가족 단위 들어오셨다가도 아이 먹일 게 별로 없다 보니 그냥 나가는 손님도 꽤 되십니다. 그래도 여름이라 이벤트용으로 거의 마진 없이 옛날 팥빙수라는 메뉴를 요즘 하긴 해요. 왜 불량식품만 나는 젤리랑 조그만한 떡 들어가서 연유랑 미숫가루 넣고 팥이랑 비벼 먹는 진짜 7080 빙수요. 어제 5시쯤에 문제의 아이 엄마랑 4살짜리 애가 왔어요.
저 아이 좋아하고 저도 초딩 딸 아들 있고요. 아이들 잘 안 오는 카페라 가끔 오면 늘 애정어리게 봐요. 아이 안고 들어온 큰 선글라스 낀 엄마가 메뉴 보더니 우리 땡땡이 먹을 게 없네 하다가 팥빙수를 시켰고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아이는 어디서 잠투정 하다 온 건지 운 얼굴이었고 자리 잡고도 엄마 품에 안겨서 계속 칭얼댔지만 월요일이라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었던 터라 애 엄마 힘들 텐데 편하게 쉬다 가라 하는 마음이었어요. 팥빙수 가져다 주니 반짝반짝 알록달록하니 애가 그제서야 엄마 품에서 내려와서 숟가락 잡더라고요. 애 맞은편에 앉히고 아이 엄마도 말 없이 커피 마시고 아이는 다 흘려가며 팥빙수 먹느라 조용해지고 한 20분 참 말없는 엄마다라는 생각이 들려는 차에 아이 엄마가 일어나더니 화장실 위치 물으면서 다녀올 테니 아이 좀 잠깐만 봐달라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 길로 5시간 동안 실종됐다가 지구대에서 만났네요. 갑자기 카페 주차장에서 차 소리가 나서 전 손님이 더 오나 했는데 애 엄마가 차 뺏어가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에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는 거의 비어가는 팥빙수 그릇만 두들기고 있고 차가 주차장을 완전히 벗어나고 나서야 저도 하고 쫓아나갔다가 매장에 아이 혼자 있다는 게 번뜩 생각나서 다시 뛰어들어왔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영화 6기인가 싶고 제가 당황해서 뛰어들어오니까 그 아이도 엄마 찾으면서 울고 이걸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우선 데리고 기다려야 하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판단도 안 섰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전화했더니 딱 1시간만 기다려보고 애 엄마 안 오면 신고하라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사정이 있는데 제가 일 크게 만드는 걸 수도 있으니 그러겠다 했어요. 근데 1시간 지나도 결국 애 엄마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평일에는 아까 말했듯 손님도 없기 때문에 7시에서 8시쯤이면 학원 갔다 돌아온 제 아이들 카페에서 같이 문 닫고 집에 가는데 제 아들 딸도 웬 꼬마가 울다 지쳐 카페 소파에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없어 하던지. 결국 지구대에 전화해서 말하니 한 15분 만에 오셨고 아이만 지구대에 보내자니 또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애들한테는 집에 가서 아빠랑 뭐 시켜 먹으라고 돈 줘서 보내고 저는 가게 문 닫고 경찰관 분들께 CCTV 화면 보여드리고 지구대에 아이랑 같이 갔어요. CCTV가 내부에만 있어서 차량은 찍힌 게 없는데 제가 차종 말씀드리고 가게에서 떠난 시각 말씀드려서 비슷한 시각에 인근 도로 CCTV 뒤져서 저 확인시켜 주시고 하느라 또 한 2시간 지났고요. 밖은 깜깜해졌고 애는 배고파 해서 경찰관 분들이 설렁탕 시켜 밥 말아 먹이고 계속 차량 위치 조회하시고 전 울다 탈진할 것 같은 애 달래고 이게 뭔 일인지. 근데 밤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애 엄마였어요. 애 데리러 카페 왔는데 잠겨 있어서 출입문에 카페 명함 붙여놓은 거 보고 전화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명함 붙여놓고 나갔거든요. 근데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전화 받자마자 대뜸 어디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저 아까 아이 카페에 맡긴 엄마인데 카페가 닫혀 있어서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어디 있다가 지금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고, 어디 계시냐고, 가서 말씀드린다고 이러길래 지구대에다 알려주고, 끊으니 좀 기다리다가 애 엄마 오더라고요. 애는 엄마 보자마자 경기하듯 울면서 달려가 안기는데, 그냥 애 엄마는 아이 머리 몇 번 쓰다듬어주고 그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니까 적반하장으로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와서 혹시 아이 유기하시려다가 다시 오신 거 아니냐니까 하얗게 질려서는 미쳤냐고 절대 아니래요. 그럼 생판 남의 가게에 애 맡기고 화장실 간다 거짓말하고 어디 있다가 한밤중에 나타났냐 했더니 잠깐 급하게 이 근처에서 친구 만날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잠깐이면 끝날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길어지고 카페 이름을 잊어버려서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기도 당혹스러웠다며 애 잡아 끌듯 데려가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식 새끼보다 무슨 일이 어떻게 더 중요하냐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당황하게 만든 건 죄송하지만 내막도 모르면서 자기를 비판할 권리는 없다며 쏘아보더라고요. 경찰관이 우선 이 아이 법적 보호자가 확실하냐고 되물었고
그 여자가 다둥이 카드랑 자기 신분증을 들이밀면서 여기 막내로 쓰여 있는 애가 이 아이고 엄마 이름이랑 자기 신분증 이름 비교해보라며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요. 요즘 하도 학대, 유기 이런 거 많아서 이대로 그냥은 못 보내드리니까 아이 두고 5시간 동안 뭐 하셨는지 자세히 안 물을 테니 행선지만 말씀해 보시라고 경찰관이 얘기하니 지금 자기를 아동학대범으로 모는 거냐고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디 갔는지 경찰이 들어야 할 권리가 어느 법에 나와 있냐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지구대 경찰관이 저보고는 귀가하라고 해서 저도 집에 애들 챙겨야 하니까 나가려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아무리 요즘 인심 박하다지만 어련히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애 좀 봐주지 신고를 하고 난리냐며 참 야박하네 하는데 진짜 쌍욕이 나오는데 경찰관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귀가하시라고 말려서 집에 왔네요. 오늘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낮에 지구대 전화하니까 이래저래 확인이 되고 묶어놓을 근거가 없어서 결국 아이랑 같이 보냈다고 하네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글도 좀 뒤죽박죽이지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모르겠네요. 추가. 우선 어제 전화했을 때 지구대에서 말한 정확한 내용은 다양한 루트로 아이의 안전이 확보 가능하도록 확인 후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였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뭘 했든 간에 사실 경찰관들이 저에게 내막을 자세히 얘기해 주실 필요도 없고 아이 안전하게 인계되었다는 말에 저도 그냥 다행이네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오늘 댓글들 보니까 저도 영 찜찜했습니다. 그 미친 여자 손잡고 보낸 건가? 아니면 다른 보호자라도 온 건가? 후속 조치는 뭐가 없는가? 그래서 오지랖퍼 진상 취급하면 어쩌나 잠시 걱정했지만 오늘 아침 지구대에 다시 전화 걸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출타 중이라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다시 왔고 전해 들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안타까웠습니다. 지구대에서는 다른 보호자 방문을 권고했고 처음에 그 여잔 애 아빠도 없고 자기가 싱글맘이라고 주장했대요. 실제 주소지는 서울이었고 이 늦은 시간에 흥분한 보호자가 운전해서 아이 데려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며 다른 성인을 부를 것을 계속 달래면서 권고했대요. 결국 그 여자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이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다른 여자가 왔더래요. 아이가 그 여자 보자마자 친숙하게 팔 뻗어 안기는 걸 봐서 낯선 타인은 아닌 것 같았고 조회해보니 여자의 친정 언니였대요. 여자 친정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집에 우환이 좀 있는 상태라며 또 내막을 흐리기에 확실하게 말씀해달라 했는데 집에 할머니가 중증 치매고 어릴 때 아이 갖고 집 나간 딸이 그 애 엄마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최근 들어 왕래했는데 아까 애기 데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폭언을 하시고 손을 휘둘러서 급히 다시 집에서 나갔고 좀 있다가 애 엄마 혼자 왔는데 아이 어쨌냐니까 잠깐 어디 맡겼다기에 그냥 그런 줄 알았다고. 5시간 동안 그럼 치매 노인이랑 같이 계신 거냐 했더니 집에는 그 후로 2시간 정도 있었고 그 이유는 그냥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서 차 몰고 강변 가서 한참 있다가 왔다 했대요. 그래서 그걸로는 애 방치한 충분한 상황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경찰관한테 얘기했더니 언니 되는 분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이런 일 처음이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누차 사과하기도 하고 아이도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계속 붙어 있는 게 평소에 때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데다 12시 넘어서까지 있다 보니 애가 파김치가 돼서 엄마 품에 안겨 있어서 더 지구대에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보내고 다음날 정신 좀 정리되면 전화하시라고 애엄마한테 약속 받아놓고 저녁에 전화도 왔대요. 죄송하다고 집에 우한 때문에 잠시 정신을 놨다고 저한테도 따로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하고 끊었대요. 전 아직 연락받은 거 없지만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놀래고 아이가 가여워서 별 나쁜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찜찜한 후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